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우리 시니어 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슴 깊이 품어보았을 고민을 꺼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은퇴한 남편이 거실 소파와 한 몸이 되어 하루 종일 리모컨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턱 막히고 내 남은 인생이 저 사람 밥 차려주다 끝나는 건가 하는 서글픔이 밀려오진 않으셨나요? 반대로 남편분들은 어떠십니까? 평생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밖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좀 쉬려니까 아내의 눈치가 보입니다. 내 집인데도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핀잔만 듣기 일쑤죠. 억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살자고 맹세했지만 막상 팥뿌리가 되고 나니 서로가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요즘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게 말처럼 쉽나요? 자식들 보기도 민망하고 재산 문제도 복잡하고 무엇보다 평생을 함께한 의리라는 게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꾹 참고 화병을 키우며 살아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옛 성인들과 철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함께하되 거리를 두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 칼릴 지브란 니체, 그리고 동양의 현인들이 말하는 부부관계의 해법을 통해 늙어서 배우자와 원수가 되지 않고 따로 또 같이 우아하게 늙어가는 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뚫어주는 시원한 처방전이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늙어서 서로가 힘든가?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먼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추운 겨울날의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2마리가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서로의 체온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서로를 껴안으려고 다가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아파서 화들짝 놀라 멀어지면 이번엔 다시 매서운 추위가 뼈를 파고듭니다. 추위와 아픔 사이를 오가던 고슴도치들은 결국 시행착오 끝에 깨닫습니다. 서로의 온기는 느끼되 가시에는 찔리지 않는 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이 거리를 일컬어 인간 사회의 정중함 혹은 예의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의 모습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이 거리가 자연스럽게 유지되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나가고 아내는 가사나 육아를 하거나 각자의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하루의 3분의 2는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저녁에 만났을 때 서로의 온기가 반가웠습니다. 서로의 가시를 볼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은퇴 후 그 완충지대가 사라졌습니다. 24시간 붙어 있게 되니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거대한 가시가 되어 서로를 찌릅니다.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는 습관, 하루 종일 켜놓는 텔레비전 소리, 예전에는 참고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문제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변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안전거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의 가시에 피를 흘리면서도 부부니까 무조건 붙어 있어야 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억지로 껴안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서로를 찌르지 않는 최적의 거리를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사랑은 구속이 아니다. 칼릴 지브란의 성전 기둥. 그렇다면 그 최적의 거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레바논의 위대한 시인이자 철학자 칼릴 지브란은 그의 명저 예언자에서 결혼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구절은 전 세계 결혼식 축사로 가장 많이 쓰이지만 사실은 황혼의 부부들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말입니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그리고 아주 멋진 비유를 듭니다.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서 있고 참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라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신전을 떠받치는 기둥 2개가 있습니다. 이 2 기둥이 우리는 사랑하니까 꼭 붙어 있자며 딱 붙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전은 무너집니다. 지붕을 받칠 수가 없게 되죠. 튼튼한 가정을 유지하려면 부부라는 2 기둥은 반드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늘 이야기입니다. 참나무 밑에 작은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으면 그 작은 나무는 큰 나무의 그늘에 가려 햇빛을 못 보고 결국 시들거나 죽게 됩니다. 우리 세대 어머니들이 겪은 아픔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남편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그늘, 자식이라는 나무의 그늘 아래서 정작 나라는 나무는 햇볕 한 줌 못 쬐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 남편이 거꾸로 아내의 그늘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나 밥 줘, 나 심심해, 나랑 놀아줘. 칼릴 지부라는 경고합니다. 서로의 그늘 속에 있으면 둘 다 죽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뿌리로 땅을 딛고 각자의 잎으로 햇볕을 받아야 숲이 건강해집니다. 은퇴 후 남편이 삼시세끼 밥을 차려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내가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는 것, 이것은 서로를 그늘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나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도록 따뜻한 햇볕을 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진짜 어른이다. 니체의 초인. 하지만 여기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떨어져 있으면 외롭지 않을까? 늙어서 혼자 남겨진 것 같으면 어떡하나? 여기서 우리는 니체를 만나야 합니다. 니체는 고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린 채 타인에게 의존하는 관계는 병든 관계다. 너는 너 자신으로 타오르고자 해야 한다. 니체는 인간이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고독을 견디는 것을 넘어 고독을 즐기는 경지에 올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 중 하나는 의존성입니다. 평생 회사라는 조직에 의존했던 남편은 은퇴 후 그 의존 대상을 아내로 바꿉니다. 그래서 아내가 눈앞에 안 보이면 불안해하고 전화를 해댑니다. 아내 역시 자식에게 쏟던 관심을 남편에게 돌려 잔소리로 해소하려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를 즐겁게 해달라, 내 시간을 채워달라고 구걸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부부가 아니라 감정의 기생입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볼 때 건강한 부부관계는 혼자서도 잘 노는 2 사람이 만났을 때 완성됩니다. 내가 혼자 책을 읽든 산책을 하든 취미 생활을 하든 혼자 있는 시간이 충만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우자가 곁에 있을 때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남에게 밥을 줄 수 없듯이 내 영혼이 고독하고 빈곤한데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은퇴 후 가장 시급한 공부는 재테크가 아니라 혼자 시간 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동양의 지혜, 화이부동,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 서양에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있다면 동양에는 공자님이 계십니다. 논어에 나오는 화이부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군자는 남들과 조화를 이루되 뇌동 동일해지려 하지 않는다. 이 말을 부부관계에 적용하면 기가 막힌 해답이 됩니다. 우리는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배웠습니다. 마음도 하나, 몸도 하나라는 뜻이죠. 하지만 60년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일심동체는 불가능한 환상입니다. 어떻게 다른 환경에서 30년을 살고 또 30년을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 마음이 똑같겠습니까? 노년의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니라 이심이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몸도 다르고 마음도 다릅니다. 남편은 정치 뉴스를 좋아하고 아내는 트로트 예능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짠 음식을 좋아하고 아내는 싱거운 음식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니 싸움이 납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런 것만 봐?
당신은 입맛이 왜 그래? 이것은 동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공자님의 말씀처럼 부동, 즉 서로 다름을 쿨하게 인정하십시오. 아, 저 사람은 저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걸 해야지. 서로의 취향과 영역을 존중하면서 전체적인 가정의 평화를 깨지 않는 것. 이것이 늙어서 배우자와 원수가 되지 않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것입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집안은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현실적 실천법, 조론과 공간의 분리. 자,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요즘 유행하는 조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입니다. 이혼처럼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는 유지하되 서로의 삶을 터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꼭 별거를 하거나 집을 따로 얻어야만 조론이 아닙니다. 한 집에서도 충분히 심리적 조론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간의 분리입니다. 가능하다면 각방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각방은 애정이 식은 증거가 아니라 수면의 질을 높이고 서로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만약 집이 좁아 각방이 힘들다면 거실은 남편 공간, 안방은 아내 공간, 혹은 베란다 한쪽이라도 나만의 성역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공간에 있을 때는 서로 말을 걸거나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 아니라 온전한 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의 분리입니다. 삼식이라는 말이 왜 생겼습니까? 하루 세 끼를 집에서 다 챙겨 먹으려는 것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며칠 혹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각자 해결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여보,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거 알아서 먹어요. 난 친구들 만나고 올게. 그래, 다녀와. 나도 오늘 저녁은 동호회 사람들이랑 먹고 들어가 할 거야. 이 대화가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밥상 차리는 노동에서 해방되어야 아내도 남편을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들, 라면 끓이는 법, 계란 프라이 하는 법, 이제는 생존 기술로 배우셔야 합니다. 셋째, 취미의 분리입니다. 부부 동반 모임, 부부 동반 여행,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함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이 낚시를 좋아하면 혼자 가게 두십시오. 아내가 노래교실에 가고 싶어 하면 기쁘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각자 밖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대화가 풍성해집니다. 24시간 붙어 있으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떨어져 있어야 할 이야기가 생깁니다. 그대 있음에, 그러나 다르게.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부부는 하나여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올가매고 내 뜻대로 바꾸려 하고 기대하고 실망하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서로를 꽉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란히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철길을 보십시오. 평행하게 뻗은 2개의 레일은 영원히 만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않기 때문에 기차라는 무거운 짐을 싣고 목적지까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만약 2 레일이 만나려고 억지로 꺾인다면 기차는 탈선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을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서운해하지도 마십시오. 그 거리는 사랑이 없는 빈 공간이 아니라 서로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숨구멍입니다. 오늘 저녁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보, 오늘 하루 당신만의 시간을 즐겨. 나도 내 시간을 즐길게. 그리고 이따 저녁에 웃으면서 봐요. 서로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늙어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끝까지 배우자와 원수되지 않고 따로 또 같이 행복하게 사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빛나는 노년을 응원하는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로운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